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역시사 정창준입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가정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나름의 행보를 드러내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특보단을 구성하며 대선 준비에 가장 발빠른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행보로 사실상 대선 플랜의 시동을 걸었고 비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정치역시사 출발합니다. 정치역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상, 외교, 안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네, 지난 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이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네. 새 부처는 공통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들인데요. 네. 또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전 KPS 여기는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인데요. 여기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최근 내부에 공지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이 범정부 차원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이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진 건데요.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도 사용 규제를 한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LG U+,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딥시크 네. 이용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딥시크는 AI 합습 과정에서 이 이용자 정보 등을 좀 과도하게 수집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챗 GPT를 만든 미국 오픈 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등 다른 대기업들은 이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이 외부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이제 금지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금지가 되는 것 같고 또 국내뿐 아니라 뭐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이 세계 각국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인데 자체 개헌안을 만든다고요?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다음 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당 개헌특위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네. 우 의장도 개헌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냐면서 양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일단 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말이 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의원이 아닌 이 비이재명계 중심으로는 개헌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랄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이들은 이 탄핵 정국 초기에는 개헌을 언급하는데 좀 신중한 기류였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기소되고 탄핵 심판 속도가 붙자 개헌을 할 때가 됐다면서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개헌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의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 내려놓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특히 지금 평시에 계엄을 좀 막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일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그리고 경제단체를 만났습니다. 네.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이제 이 간담회는 좀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 행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비명계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고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 방송에 나와서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그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 50시간 예외 적용을 담는 이 반도체 특별법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자 이제 이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5선의 이인영 의원도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자 실용도 아니고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네. 내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찾은 겁니다. 어제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고요. 지금 의장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방중기간 의장과 시주석의 만남 성사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성사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좀 급격히 급색됐던 이 지금 병색됐던 한중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한 것 외에는 국내 고위직 인사와 공식 면담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에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 배터리 이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 보조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런 좀 위험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한항공은 어제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과 관련해서 이 고객 안내와 화재 대응 관련 승무원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의 선반 보관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방안을 유관 기관과도 좀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대한항공은 앞으로 탑승 전과 출발 전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 내장 제품이 선반에 보관되지 않도록 이 좌석 주머니에 보관할 것을 이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려면은 이제 선반이 아니라 이렇게 좌석 앞자리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좌석 주머니에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 보관용 지퍼백을 비치하고 비행 중에 이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뭐 장소별, 비행 단계별 다양한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객실 승무원 화재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예,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석유류가 7.3%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1,400원대로 올라섰고요. 여기에 1년 전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수준인데 그 따른 기저유가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눈에 띄는 항목은 김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김이 35.4% 올라서 1987년 11월 이후 무려 37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네. 미국 빅테크 조사에 착수한 중국 규제 당국 이번엔 애플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애플의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 애플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애플 임원과 앱 개발자 등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애플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애플의 최대 시장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발효하자마자 중국 측이 내놓은 보고복 차원의 대응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네. 현재 지금 간밤에도 중국이 WTO 분쟁 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런 관세 관련 조치 관련 지금 후폭풍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호남권 서부와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직도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 중심으로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으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흐려져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도 오후부터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에도 눈이 예상되고 내일은 전국에 걸쳐서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1에서 5cm 정도, 강원도와 경기 남부 최대 8cm, 충청, 호남, 제주 산지는 내일 또한 최대 15cm의 폭설이 예보돼 있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남과 제주 산지 강한 눈이 내리면서 오전까지 최대 8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빙판도 많으니까 운전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방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 분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한데요.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전주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에 머물겠고 내일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영광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서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군포에서 북수원까지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황인데요. 동부간선도로 램프 성수분기점 쪽으로 상계교 진출로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진입 전이라면 이 부근은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마를 시사하고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단은 구성이 됐다고 하고 캠프 사무실은 좀 차리셨나요? 저희가 이제 선거 확정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될 때까지는 공식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모임 성격의 그런 모임들을 빈번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이죠. 홍대 앞에서 출마 시사하면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의 시대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비전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세대일 텐데요. 그들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발휘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면이나 아니면 경제면에서 산업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이 50이어도 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국내 정치에 어떻게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들 해외 가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한마디라도 국익을 위해서 보태려고 하고 하는데 뭐 졸다가 걸리고 아니면은 뭐 네. 비속어 쓰다 걸리고 뭐 이런 모양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라고 솔직히 이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젊은 세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런 것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훈련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과학기술 빼놓고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공계열의 경험을 많이 가진 인사들이 더 많이 정치에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합니다. 예. 네, 당내 혼란 얘기도 좀 예. 해보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측이 중앙선관위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라고요. 예.
당 자금을 부당 지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뭐 아마 국민들께서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한 92% 가까운 당원들이 직무 정지에 우리 또 해임에 동의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본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적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당 네.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 네. 이게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애초에 정책 연구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 연구 용역 낸 거 보면은 허은하 대표 직인도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내용은 지금 하여튼 몇 달째 계속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의원님 뭐 대선 출마 과정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뭐 이미 그 당원들의 의사는 그 해임 투표로 소환 투표로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92%의 당 구성원들이 허은하 대표의 이런 상황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제 실제 절차적으로 해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가처분 판단 나와가지고 이제 뭐 최종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당원의 92%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인들도 사퇴 파악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뭐 허은하 대표를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해명만 할 뿐이지. 그런데 허은하 대표가 최근 허은하 전 대표죠. 이제 최근 며칠간 굉장히 원색적인 이제 비난을 저나 선아람 의원, 이주영 의원 등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예. 개혁신당이 살아남으려면 대선 후보를 내야 되고 네. 이준석 의원의 목표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레이스를 시작하던 후보자에게 우문입니다만 국민의힘으로의 복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전 전혀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장경태 의원이 뭐 저랑도 친하지만은 원래 보통 정치인들은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라면 어떨까에 대해서 판단해서 평론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장경태 의원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전 장경태 의원보다는 제가 더 큰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탄 선거에서도 제가 국회 네. 나갔을 때 그때 뭐 어려운 선거 정치 잘한다고 뭐 방송 나가 돈 받은 평론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98%가 이준석이 드디어 정치적 자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선됐잖아요. 그때도 뭐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준석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상이 많았죠. 예상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 예상대로 할 거면은 그런 정치는 AI가 더 잘할 겁니다. 사람보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이 의원님을 향해서 홀로 하는 정치는 한계가 있다. 세대 교체를 함께 하자. 이러면서 이제 새로 지금 만들고 있죠. 유튜브 채널 언더 73 스튜디오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됩니다. 44, 45, 46세 정도가 평균 연령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미 53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듦을 강조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인의 그 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60대에서도 젊은 세대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은 판단하시겠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나이가 이제 40인데 네. 20대, 30대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저 세대를 이해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는 생각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점다소 이런 거 하려고 안 하고 노력 많이 하는데 약간 한동훈 대표는 정치 재개 선언을 하기 직전에 컨셉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세면은요. 예전 같으면은 손자볼 나이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 뭐 25살에 결혼하고 이런 시대에는 네. 53세면 손자보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컨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옛날에 정치하실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53세가 젊다고 하고 다니는 게 여의도 사투리의 극한입니다. 이 세대 교체라는 부분을 함께 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 컨셉이 안 맞는데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같이 해줄 수도 없고 네. 예, 그 굳이 조언하는 입장에서는 컨셉 잘못 잡으신 것 같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시 당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라는 아주 굵직한 자리를 2번 1년 가까이 경험했는데 문제는 선거가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아주 냉정해가지고요. 큰 당을 이끄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굳이 3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정당에서.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운 선거에서 17대 때 탄핵 역풍 맞으면서 선거를 이끌어가지고 선방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자기 역량을 쌓아올려가지고 여러 번 대표하고 그런 거지. 한 번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 맡으셨는데 총선 대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아주 냉정합니다. 그 패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진 않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네. 국민의힘 내 잠룡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힘든 상대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예, 그분들과 정치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같은 선거 캠프에서 제가 그분들 당선을 도왔던 적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사적인 소통을 하고 아직까지도 합니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안 그랬던 분들도 무슨 뭐 탄핵 반대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락을 해도 그냥 통상적인 인사 정도만 하고 그런 일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힘든 상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장들이 요즘 선명하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주장을 네. 해. 예. 이 의원님 정치여정담은 다큐멘터리 3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준수톤 이어원이라는 제목이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근데 제가 정말 모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그렇습니까? 영화에 네. 대해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선거용 아니냐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게 2023년 초부터 이 다큐멘터리 감독팀에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영화를 그 독립 영화 만드는 팀에서부터 뭐 제가 출연료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제작비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거기서 영화가 흥행한다 해서 제가 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 배급사에서 뭐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퍼스트레이디라는 영화도 배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김건희 여사 미화하는 영화도 아닐 뿐더러 김건희 여사한테 수익금을 분배하는 영화도 아닌 것처럼 이거는 한 정치인의 여정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제작사에서 제작한 거고 저는 거기에 촬영 동의만 했을 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이 영화의 시사를 본 분들이 이거 미화하는 영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예.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영화 제작을 위한 모금이 네. 지금 뭐 펀딩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금 활동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뭐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애초에 제작사에서 선관위에 문의하고 진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게 100원도 없고요. 제가 준 것도 100원도 없습니다.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없군요.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모델이 된 것뿐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찍었잖아요. 네. 그럼 뭐 이분들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동탄에서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지는 거에 베팅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엔딩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는 엔딩이었을 확률이 높은 제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게 뭐 아주 긍정적인 엔딩으로 될 거라는 100% 확신으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제죠 5차 네. 변론기일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지금 대통령이 거의 헌재에서 보이는 모습은 통치 능력 자체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국민적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하고요. 대통령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헌재에서 하는 말들이 재판 지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재판관들은 서서히 이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얘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좀 논평을 해주시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경고성 이런 것들은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누가 통치자가 국회에서 마음 안 드는 행동이라든지 누구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경고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을 동원하고 무슨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울 만한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한테 이제 머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홍장원 차장이
군인 출신으로 굉장히 또 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신임 받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제대로 아셔야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예. 네. 다른 화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어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는데 네. 예상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정조사 사실 먼저 이뤄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계엄이 벌어진 12월 3일 그 언저리에서 이제 야당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국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고 탄핵은 이 과정 속에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인지 탄핵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1차 표결 실패하고 2차 표결에서 탄핵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탄핵 후 증거 수집까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형사적 수사와 국조가 병행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피의자 또는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이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조에 임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렇죠. 국조를 회피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 명분이 하나가 되죠. 사유 네. 중에 하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엇박자 역동작이 좀 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안 나올 것이 다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국회 보면은 항상 이런 행동들을 하던데 왜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생각보다 네. 이렇게 지난 탄핵만큼 이렇게 민주당이 치고 나가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의 재판을 좀 지연시켜 보려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스탠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 선거 때 되면은 중도화를 시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영입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층에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 중도화 해보기 위해 가지고 김종인, 이상돈 네. 이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네.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간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아분열 같은 약간 느낌입니다. 작년에 했던 말과 올해 했던 말이 다르면은 도대체 이게 진정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관심이 받았던 게 이제 재판 연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들어가면서 네. 재판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저희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의아스러운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지연을 하고 싶은 게 마음이고 근데 입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로 지금 탄핵심판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거든요. 자, 우선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면은 빨리 받아서 이걸 청소해야죠. 이거 상황을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 84조에 보면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받고 기소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불소추권이 재판 안 받는다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걸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처럼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실 그 헌법상의 불소추권이 있는 이유는요. 재임 중에 이런저런 통치행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계속 고소고발전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사받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임기 중에는 재임 중에는 원 없이 일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거지. 재임 한참 전에 해놓은 본인의 개인적 과실을 이걸로 덮어라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기소돼서 재판을 많이 받는 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런 혼란이 있겠지만은 그 헌법 조항의 취지는 재임 중에 원 없이 일하라는 거지. 당선되면 자신의 과거 죄를 다 덮어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의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우리가 반헌법적인 대통령 가고 나서 반헌법적인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이미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 선거법 조항은 몇 번 그런 위헌법률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문제 없으면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따져봤을 텐데. 제가 그래서 정치판에서 좀 이 법률가들의 법조인의 수를 줄여야 된다 했던 게요. 이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누구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보낼 것이냐, 나를 어떻게 방탄할 것이냐만 연구하다가 세월이 다 갔어요. 저 솔직히 지난 대통령 선거도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이제 싸웠지. 솔직히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교육 정책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교육 정책이 뭔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선거가 지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좀 이런 법률 법조계 인사들이 뭐 다른 전문성을 드러내면 좋은데 이런 네. 방탄이나 뭐 상대 감옥에 넣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거로 좀 등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당의 개헌 논의 움직임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진정성이 의심됩니까? 개헌이라는 건요, 자신의 가진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할 때 가장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권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여당인데 의석이 좀 부족하니까 협치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에게 우리의 권력을, 여당으로서의 권력을 일부 내놓을 테니까 국회의 권력을 일부 제어하는 형태로 해서 개헌을 해보자. 이러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 뭐 집이 다 불타버리고 대통령 탄핵된 상황이고 거기다 여당은 소수당이고 대선 주자 1위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야 이제 나라를 위한 개헌해보자 그러면은 권력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고 감옥만 안 가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타이밍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공중에 헛발질하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저는 개헌 자체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이 87년 체제의 낙후성을 한번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하는 개헌의 방향이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을 시도한다. 사실 그거는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이 얘기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서부지법 폭동과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말로 안 되는 거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어지간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요. 그 학내 구성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또 뭐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학교 서버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 내에 평온을 해치는 그게 이제 폭력의 폭동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위시한 일부 의원들이 이 사태를 미화하려고 하지만은 폭력은 폭력에 대해 가지고 항상 강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용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보수 쪽에 여권의 이제 잠룡들을 좀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부록고 명태균 씨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은 상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다.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줄추상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밝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할 건지 이게 사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양태가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제대로 해라라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김민석 의원님이 뭐 그런 뭐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본인이 까면 되는 거지. 그거를 검찰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내놓으면은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김민석 의원님도 예전에 굉장히 그 총기 있는 정치인으로 추앙받을 때와 달리 이 결과 정해놓고 우격다짐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권의 그 잠룡들에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국민들도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뭐 증거가 있으면 다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명시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저는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도 없고 제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례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이 헌법재판관이 8명이고 9명이 관계없이 저는 만장일치로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에서 이제 처음 겪어보는 제대로 된 탄핵이니까 재판관들 성향을 분석하고 그래서 뭐 6대 몇 3이니 뭐 이렇게 예측했지만 결국 만장일치 탄핵이 나왔거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다 법률에 정통한 분들이고 누군가는 이걸 내란으로 판단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럴 확률은 좀 낮은 편이다. 왜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내 정치적 성향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 영향 미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법조문에서 내란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직문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명확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줄다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선 야권 잠룡이시죠?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안찬수입니다. 올해가 강복 80년입니다. 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져가는 그럼으로써 주권자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강복 10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데 그 인공지능이 질문하진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오랜 역사가 온축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명, 세계 문화를 이끌 만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만나 창조해내는 그 힘을 가져야만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맑은 뒤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최대 8cm가량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이 조금 상향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또 해기차로 인한 충청 호남 제주에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눈이 쌓여있는 지역입니다만 내일도 5에서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속 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칼바람 속에 오늘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영하 12.5도고요. 오늘 한낮의 기온 서울 1도, 대전, 전주, 대구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호남과 제주 산지에 최대 8cm가량의 눈이 오전 동안 더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대부분 해상의 물결 또한 높겠습니다. 동해먼 바다는 당분간 최대 4, 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 등의 대기가 건조한 상태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시사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가 네. 경남 양산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주말에는 주로 이제 지역구에 내려가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미래는 과학기술 강국에 있다 해서 과학기술 네. 좀 쪽에 일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고 네. 2월 14일에 이제 출범할 건데요. 네. 그거 준비한다고 과학기술 쪽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쪽 과학기술 인사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넥스트 코리아 포럼인데 이제 싱크탱크 예.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역할이군요. 예, 예. 네. 11일에 광주 가신다고요? 예, 11일, 12일.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5.18 민주국립묘지에 가서 새해이기 때문에 참배도 하고 강주에 이제 언론인들도 만나고 그 생각 강주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는 주제로 좀 특강이랄까 그런 모임도 있고 네. 또 강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강주 전남에는 자주 가는 편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새해 들어서 못 가서 지난번에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 때 그 조문 가고 올해 못 갔기 때문에 일정을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김부겸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설날 연휴가 지나고 5.18 묘지 참배가 갖는 의미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행보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서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시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든 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의원님께서는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작년 우리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 동안 그 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추대되는 분위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나갈 만한 분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워낙 이제 구대명 학대명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 민주성, 역동성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5% 정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워낙 이재명 중심으로 강하게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일극체제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윈윈 효과를 낼 때만이 자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거군요. 예. 다음 주엔 김경수 전 지사와의 회동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동은 어떻게 준비된 거고 어떤 논의를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평소에도 뭐 소통도 하지만 네. 지난 설날에 뭐 정세균 총리, 김부겸 네. 총리를 비롯해서 네. 뭐 박지원 원장 등등 이제 인사도 하는 네. 과정에서 김 지사하고 설날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김경수 지사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특별히 뭐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단핵 국면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기 대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 봐서는 반드시 자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좀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좀 당내 해난이라든지 또 단핵 국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폭넓게 좀 논의를 해보려고 보자고 했고 흔쾌히 동의해서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사명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처음 비상계엄이 이제 그 공포가 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수개를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뭐 민주당 지지가 폭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탄핵 또 최상목 대행하고 이런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그 완장을 찾다 할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일당이 됐는데 일당으로서의 그런 탄핵 국면에서 큰 역할을 국민의 기대에 많이 부응을 못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설날 전후에 뭐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네. 그렇게 되어지고 아마 민주당의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좀 잘 잡았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실사구시를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보면 네. 어쨌든 실용 노선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작년 8.18 전당대회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 이제 강령에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약간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가 강령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위원장도 스스로 사임을 하고 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우클릭 실용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기본소득 삭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당과 국민들에게 좀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자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소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본소득, 예. 기본 시리즈 예.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진정성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무신분립이라고 정치가 이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제 실용 노선 실사구시가 매우 바람직한데 네. 지금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신뢰 문제를 제기를 그렇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가는 게 매우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소위 이 포퓰리즘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쨌든 실사구제를 통해서 실용 노선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 민생을 챙기는 건 좋게 봐야죠. 경제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노동계하고 이게 좀 갈등을 빚는 사안이 지금 나왔어요. 예. 반도체 특별법인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문제가 쟁점인데 주 52시간제는 노동계에서 양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변행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네.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뭐 반도체 경쟁력은 다른 데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본질 아닌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서 노동계도 동의하기 힘들고 그 자체가 경쟁을 갖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훨씬 더 안고 보듬으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이니까요.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헌신하는 당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좀 우크릭을 한다든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또 정권 교체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클릭 행보 이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작년 전당대회에서 이제 종부세 완화하고 검투세 문제로 가지고 이제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주요 정책 노선은 원칙으로 하고 그걸 확고하게 이렇게 중심에 놓고 유연한 거는 바람직하지만 뿌리 자체를 위치 이동하는 거는 정말 그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소 애둘러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만났죠. 네.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통합과 포용 정치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뭐 극도로 저 양당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갈등이 굉장히 높은 네. 나라이기도 한데요.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당내의 건강한 다양성 이런 거 민주성을 좀 존중한다면 당내에 뭐 비주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일극 체제가 좀 완성이 되면서 당내 포용력이 부족한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기 큰일에 있어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특히 전체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좀 이탈을 하거나 네. 당내에 소외된 이런 분들 또 그런 당원들을 좀 폭넓게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체화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 정치를 하고 있구나, 포용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에서는 그러면 뭐 그게 인사의 문제 아니겠느냐, 사람을 쓰는 문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는 네. 인사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필요도 있고 네. 최근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뭐 이광재 전 의원 이런 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친명계 일부 의원들께서 또 네. 강하게 네. 비판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조금 그 분위기에 흐름이 안 맞는 측면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충정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용하고 갱청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당내 통합이 될 텐데 굉장히 이것도 친명 뭐 핵심 위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공격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좀 폭넓게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은 뭐 내부 총질 안 했으면 좋겠다. 내부 총질도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네. 총구를 좀 밖으로 하지 왜 그러느냐. 네. 네. 아마 그런 뜻은 아마 지금 여전히 이제 우리 쪽은 뭐 헌재 재판이라든지 또 변호인단의 발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뭐 일말의 반성도 없고 네. 또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우려하면서 그런 쪽에 더 하력을 집중해야 되지 왜 흐트리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시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보다는 좀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오히려 대선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는 이재명 후보 혼자밖에 없다. 그냥 갱선 없이 추대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력주자들이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굉장히 선의로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야권의 후보가 본선은 훨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작년 전당대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져 왔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어요. 여당에선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옳은 결정이라고 보세요?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할 입장은 안 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데를 보거나 뭐 또 국조특위의 방문 조사 이런 걸 다 거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저 사법적 변호인이라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방어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하고 그렇게 위헌법률 신청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 시선은 좀 시선은 좀 더 본인의 이제 사법 처리를 연기하기 위한 꼼수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판을 하는데 네. 어쨌든 어제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판 받게끔 정인도 뭐 세 사람은 신청했다 네. 하니까요. 네. 아마 그런 그 반드시 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게 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여쭤봤지만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그 헌재로 넘어가서 심리를 하면 굉장히 재판이 지연이 되는데 네. 뭐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있었는데 네.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뭐 법원의 결정이라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셨을까요? 아마 그 허위 사실 따져보셨을 텐데. 네, 허위 사실 공포 이런 게 아마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넣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위헌 사항일 수 있다. 아마 변호인단에서 그런 조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아마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아마 위헌 법률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일 이루어집니다. 네. 집중 심리에 들어가는데 네. 혹시 탄핵 심판 보시면서 과정 보시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관심 있은 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히요. 네네. 그런데 그 피청구인 측,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 사안을 보는 그 관점이랄까 철학적 기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아무 일도 없었다. 달빛 네.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대통령에 있는 비상대권을 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했다. 그리고 실제 뭐 유리창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 빼고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위헌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심판 과정, 심리 과정을 보는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예. 이게 일부 이제 주요 지휘관들을 예. 보면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증언이 뒤집히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하고 뒤집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전우 수방사령관, 네네. 여인행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하고는 다르게 진술을 해서 네. 뭐 대통령 앞이 자기에게 이제 뭐 이렇게 주요 보직을 임명한 소위 국군 통수권자 앞이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주저하고 공소장 내용을 좀 다르게 인용을 네네. 했고 홍장훈 국정원 1차장 그분은 뭐 직설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는 뭐 이 내란 사태라 할까 이 상황에서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게 이 난제를 수습하는 도움이 되겠는데 아마 이제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그렇게 좀 유도도 하고 네. 본인들도 굉장히 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홍장은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한 홍장은 차장도 그 심리 마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네. 바른 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 그 재판정 현재의 재판 그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도 일단 뭐 직무가 정지됐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점들도 가만히 대했으리라고 봐집니다. 국회에 내란혐의 국조특위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예상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는데 좀 이 국조특위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어제는 저 헌재에 출석해 있고 그제 출석했나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 안 나오고 또 김용현 국방부장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쉽는데 특히 뭐 본인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특히 이제 국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한다. 엄정하게 이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의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기짬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 여당 의원들 협조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 원내교섭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 시기가 좀 늦었다는 얘기도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조특위에 나와서 발언을 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들이 좀 생겼지 않나요?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네. 뭐를 빼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지금 먼저 그 헌재 심리하고 겹치고 이미 구속 기소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걸 그 이중 삼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논리인데 네. 저는 뭐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검찰 공수본 뭐 국가수사본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국조특위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과는 좀 없었다고 보인다. 근데 지금 아직은 뭐 그게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접견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서 뭐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1호 당원인데요. 어쨌든 21세기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든 분인데 물론 현직 대통령이고 또 그 영입에서 배출한 그런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그 구치소를 방문하고 면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소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이제 친윤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손절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조금 8년 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탄핵 문제라든지 계엄 해제 이런 부분만 하면 손절하기 쉬운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조기 대선하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하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손절을 못하는 것 같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네. 그 1위로 부상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탄핵 심리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일심동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그 여당 대선 차기 후보의 1위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컸죠. 뭐 본선까지 그 후보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 현상하고 최근에 여론조사하고 차기 대선하고 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지금 손절하지 못하고 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했는 것 같은데 네.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개헌의 가장 적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87 체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뭐 이 헌법은 아닙니다만 선거법, 단순 다수대표제, 한 표로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이 현상. 네. 대구 경북이 국회가 25석인데 25대 0입니다. 강주 전남부 호남이 28석인데 28대 0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지난 작년 총선에서 부산의 민주당의 18명 후보들이 평균 득표한 게 45.5입니다. 근데 국회는 17대 1이잖아요. 그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됐으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87 체제가 지금 38년 흘러오면서 대통령이 3분이나 헌재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인용, 한 분은 기각되고 지금 심리 중인데 이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미국 연방 대통령은 예산권도 없고 법률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겼네. 다시는 뭐 제2의 윤석열 이런 분들이 안 녹이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또 시간을 걸고 국민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제안을 하고 또 막 개헌을 해야 되는 많은 운동단체 헌정의 정대철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 일당인 우리 당이 매우 미온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저는 뭐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국민투표까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 조금 전에 인터뷰한 이준석 네. 교육신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뭐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87년도 보면 4개월 만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정말 크게 결심해서 지금 이 시기에 87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그 국가 운영을 위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꾼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나면 꼭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비명계에선 이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헌을 계기로 좀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아무래도 이제 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네. 내치를 하고 국방외교 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분권 내용 중에 강력하게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방정부로 네. 보내야 된다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뭐 동의하지 네네.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개헌에 공감대는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어떤 구심점이 될 수는 있겠군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강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시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파장 살펴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가 시행 몇 시간을 앞두고 한 달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주가와 환율, 통화 정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중국의 추가 관세. 관세 부과 규모가 초기부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초기부터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속내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쓴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 그 크게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1970년대 닉슨에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문제 풀어갈 때 해리 키신저가 이렇게 조언했던 매드맨스 요리 광인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아, 광인 전략. 예, 여기서 보면 상대방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력이 낮으니까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번 조치를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또 나프타에서 묶여져 있고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USMCA로 바뀌긴 했습니다는 네. 전통적인 나프타 구역인데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25% 고관세를 때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번에 그 고관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각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세계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대공황이 됐다, 증시 대폭락이 됐다 이렇게 비관적이 나오지만 네.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본인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는 펜타닐 우회 지역이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그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트럼프가 미국의 그 기초에 해당되는 펀더멘털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멕시코와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을 버릴 수 없으니까 결국 손을 들게 되죠. 아하. 그래서 불법 그 이민을 그렇게 방지하기 위한 트럼프 목적에 국경에 이렇게 강화시킨 데는 멕시코의 어떤 문제 그리고 캐나다도 이렇게 펜타닐의 우회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기 노력하겠다 하는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에서 앞으로 이것은 각국의 그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의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니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좀 묶여 있고 네네. 동맹국인데 왜 네. 여기부터 세게 갔나 처음에 왜 우선순위가 됐나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관세가 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80%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면 보복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요.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네. 기업인은 이윤을 극대화한 출신입니다. 극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상대방이 없어지면 국익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경쟁 속에 사실 이윤 극대화돼야 본인의 존재 가치가 있고 기업이 전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익적인 측면도 바로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제 트럼프의 이렇게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디커플링 정책이다. 상대방을 죽이기라든가 상대방을 외면하는 전략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는 네. 오히려
정도 차이가 문제지 공정 속의 리스크를 좀 감내하는 네. 는 디리스킹 전략이 오히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동맹국에 대해서 아주 고관세를 때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시면 쉽게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보복 관세 또 막 구글 반독점 조사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에 나섰는데 중국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제 패권을 다루는 중국 입장에선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이렇게 대응이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소위가 한물합의 어쩐식으로 트럼프에 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치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목표 성장률 5%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중계 인구가 뭐 공식적으로 14억이다. 1인당 GDP가 $10,000 지난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이 목표 성장률 5%가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서 맞받아치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계 성장률 5%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중계 성장 동력인 수출의 주요 제품들은 대부분 다 미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초기에 대응하는 이런 강경 대응으로 맞받아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원적 전략을 구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패권 다툼상 치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물합의 정식으로 위계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 다른 측면의 전략은 미국과 공존을 모색하는 네. 이런 층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이게 이제 추가 관세하면 기존의 그 중국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가 평균적으로 25%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10% 때리면 세계에서 최고의 관세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측면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도 시사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표적이 유럽연합이라고 해요. 네네. 유럽연합과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유럽은 전통적인 그 미국의 동맹국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국제 무역에선 상호 호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때리면 여기도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는 레벨 플레이닝, 평평한 운동장처럼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동맹국과 비동맹국 여기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관계없이 호혜주의 원칙을 취하는 거에 그게 호혜주의 원칙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동맹국이라 해서 네. 유럽을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다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1차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1차 에너지를 중시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유럽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럽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으로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자, 미국의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전부 빅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첨단 기술은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죠. 제가 사실 그 생산하는 것과 로봇이 생산하는 것과 어떤 쪽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로봇을 소유하는 사람이 전부 이것을 이렇게 이득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다르다. 그러면 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소유자 이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세라든가 이런 쪽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친기업 정책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네. 자 니네들이 세게 매기면 우리에 환원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사실 유럽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력을 높게 하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하고 그런 궁극적 목적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을 방지한다든가 그다음에 펜타닐 같은 우회질을 한다든가 네. 유럽 쪽에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 아무래도 연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상당한 영향이 있죠. 네. 가장 긴장 속에 보는 것이 페드 지금 말씀하신 연준과 네. 파월 의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물가를 올리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의 제일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이고 또 2022년 3월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노력해 왔고 금리를 내리느냐 하는 피벗 과정에서도 이 물가 안정 목표를 가장 중시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린다.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자, 다 잡아왔던 물가 안정 문제를 흐트러지면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작년 9월서부터 물가가 안정된다 측면에서 금리를 내려오는 피벗 정책을 취했는데요. 앞으로 관세에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면 피벗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1월달 그 첫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통해서 네. 작년 9월에서 추진했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일시적인 조절이다 이렇게 보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9월에 추진했던 피벗 문제는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네.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리도 좀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페드의 통화 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미국이 관세 인플레에 의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도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시각입니다는 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항을 풀어주는 게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런 각도에서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은 트럼프발 관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벗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이냐. 지금 경제 사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 사정은 작년 2분기서부터 경제가 정체돼 있습니다. 성장률이. 네. 그리고 그나마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었던 것이 수출인데요. 올해 1월서부터 수출은 감소세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들이 워낙 어려운데 미국의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우리도 우리 문제를 도외시하고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월 달에 사실 우리가 금리가 동결하는 측면의 환율을 감안해서 동결은 자체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 또 2월에는 페드에 이렇게 피벗의 중단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를 내려서 또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추경을 좀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한국의 경제정책이지 한국의 통화정책이 페드의 통화정책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주어 말씀을 주시네요. 네.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우리 증시 영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관세 부과에 직격탄을 맞는 그 업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증시는 사실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네. 이런 관세 정책이 정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증시입니다. 그래서 고관세를 채운다 하면 증시는 항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관세 유예 조치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선 모습인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 많이 발동하죠. 네. 어디서 발동할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그 경제 입장에서는 PTSD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스트레스 디스오더 해서 대통령 트럼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네. 얘기거든요. 네. 자, 관세가 고관세 때렸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위험의 선호자사인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이 올라가니까. 근데 관세가 유예되면 위험이 그 줄어드니까 다시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의 정도가 사실 그러한 용어가 발생할 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주가라든가 모습을 전망한다든가 이거에 의해서 투자 전략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주식은 미국의 펀더멘탈. 네. 또 앞서 말씀같이 한국은 한국의 펀더멘탈 따라서 이렇게
증시를 전망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투자 결과는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 밀리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안성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곤지암 부근에서는 1차로와 2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까지 막히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동부간선도로 램프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상계교 진출로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진입 전이시라면 이 부근은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금천 나들목 못간지점 추돌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 역대 왕의 초상화 어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모셨던 건물인 경복궁 선원전에 이름이 적힌 액자죠. 네.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 편액을 환수했다라고 국가유산청 등이 밝혔습니다. 네. 편액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 방안이나 문 위에 걸어두면서 이제 건물의 구명 격식에 맞게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이름을 쓰는 건데요. 네. 이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선원전 편액이었을 것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임금이 거처를 옮길 때는 역대 왕들의 어진도 같이 옮겨야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여러 궁을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에 이렇게 선원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 최초의 선원전인 경복궁 선원전은 1444년에 창건됐지만은 임진왜란 때 전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종 때 경복궁이 재건된 건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선원전도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경복궁 선원전은 일제 강점기에 헐려서 방문사를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1868년에 재건이 됐는데 이번에 편액은 이때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의 편액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환수한 유물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인 이게 전에 걸렸던 편액이라고 하는데 편액에 네.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궐 건물은 역할과 성격에 따라서 위계의 차등이 있었는데 이 네. 왕과 왕비가 사용하는 건물을 전이라고 했고 여기에 네. 편액이 가장 격식이 높습니다. 그 외에 뭐 당, 합, 각, 헌, 루, 실 같은 그런 건물의 편액은 그 다음 순위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선원전이란 전각 위계에 맞게 테두리 그 내변을 둘렀고 심지어는 이제 글씨는 금을 사용한 금자로 네. 사용을 했고 오칠을 해서 그 격식과 풍모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액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된 거죠? 네.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1916년 한국을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백제 임성태자의 이제 주변을 호위했던 부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이제 백제의 후손이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편액을 보관했던 건물이 태풍으로 파괴되면서 건물 철거 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자에 의해서 수거가 됐고 이 건설업자의 가족이 그동안 창고에 보관을 해왔는데 아하. 이것을 이제 일본의 제일 한국인 전문가가 알아보고 이제 세상에 알렸고 2023년 일본의 한 고미술 경매에 나와서
국가유산청 등이 본격적으로 이 당위성을 이제 부각하면서 이번에 협상 끝에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저 자세한 사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일반 국민들한테도 선보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창고에 방치돼 있었으면 없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낸 제1번인 전문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물 환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포들의 역할들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국 문화유산 24만 점이나 된다고요? 네, 맞춰서 국가유산청 등이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 현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11만 6천여 건 그리고 세부 수량으로는 24만 7천여 점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24만 6천여 점에서 1,414점이나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밝혀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겠고요.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10만 8천여 점이고 예상대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43.9%고 미국도 많습니다. 6만 5천여 점으로 26.6, 독일도 1만 5천여 점으로 6.2%, 중국에도 1만 4천여 점, 영국에도 1만 2천여 점으로 5.2% 순인데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외 한국 문화유산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고요. 미국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건 지금 국가적으로 문화유산 환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 환수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국회 등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예산센터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의학 드라마가 다시 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중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네. 어제 발표를 보니까 초과 사망자가 3천여 명을 넘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의정 공백이 없었다고 그러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3천여 명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도 방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메디컬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 공백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이제 싸늘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중증예상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여러 편의 이제 드라마가 공개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지금 이제 궁금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가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공의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제목으로 전공의 생활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런 스피노프 편인데요. 네. 이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병원 생활을 그린 작품이 4월 달에 이제 방송할 예정으로 있고 또 하이퍼나이프라고 하는 작품도 3월 달에 지금 공개될 예정인데 이 과거 촉망받던 천재 의사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가 제어하면서 대결과 성장을 그리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씨가 17세에 의대에 수석 합격한 주인공 역을 맡았고 이 스승으로 나오는 최덕희는 설경구 씨가 연기할 예정입니다. 아, 쟁쟁하군요. 네. 공연 가격이 오르는 티켓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티켓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요즘 관객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이제 억눌린 것을 풀기 위해서 공연 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찾아 드셨거든요. 네네. 근데 공연 관람료가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2.9% 그러니까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이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지만은 너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15만 원 넘게 좀 비싸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네네. 지금 대형 뮤지컬의 최고 가격은 16만 원에서 17만 원이 대세고 곧 2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 19만 원이었고요. 지킬 앤 하이드와 웃는 남자는 1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는 지금
20만 원을 넘어섰죠. BTS의 멤버 제이홉의 월드 투어 공연은 22만 원이고 네. 영국의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는 최고 28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연극도 10만 원 가까이 티켓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든지 바닷마을 다이얼리 같은 경우는 8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엔젤스 인 아메리카라는 연극 작품은 10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넘겨버리면 그게 이제 미래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공연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조차도 좀 망설여진다라고 할 정도로 뭐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점차 티켓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스타 배우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 때문에 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개런티에 반영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장기 상영이 우리나라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티켓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너무 민간에만 이렇게 넘기지 말고 가격 인하를 위한 그런 보조, 지원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비욘세가 유색 인종으로는 높게만 느껴지던 그래미 어워즈의 벽을 뛰어넘었다는 소식, 이것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7년 데뷔한 이후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역대 최대 후보, 그러니까 99회 이렇게 이제 지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서 그래미 주요 4대 본상인 제너럴 필즈에서는 2010년에 싱글 레이디스로 올해의 노래로 이제 수상한 이후에 한 차례도 그 이후에 수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서 베스트 컨트리 앨범, 최우수 컨트리 듀오 그룹 퍼포먼스 3개 부문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더 위켄드도 공연을 했고 또 이 본상에서 흑인 아티스트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래퍼 켄드릭 라마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로제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이 수상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이번 수상을 통해서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6일 목요일 정적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